조 바이든. 사람 좋은 웃음을 가진 이 할아버지는 보기보다 아픔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1972년 바이든은 29살의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되었는데요. 미국 역사상 5번째로 젊은 상원의원이라는 기록입니다. 기쁨도 잠시, 당선 한 달 후 바이든의 아내와 세 자녀가 탄 차는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아내와 딸은 즉사하고 같이 있던 아들 둘은 중상을 입고 살아남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로 상원의원 선서를 병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 델라웨어와 워싱턴 DC를 열차를 타고 다니며 5년 후 재혼하기까지 싱글 대디로 아이들을 키우게 되죠. 그 아들 둘 중 한 명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연루된 헌터 바이든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인 보 바이든은 2015년 뇌종양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아픔 때문에 2016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않았다고 하죠. 오랜 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멤버였고 또 위원장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외교 전문가로 불리는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특히 외교 분야 관련 활약이 많았던 부통령이었는데요. 당선이 된다면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다시 이어가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샌더스의 사퇴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의 맞대결로 좁혀진 이번 미국 대선은 그래서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미래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큰 영향을 줄 11월 3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13대 총선부터 단 한 번도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진정한 보수의 텃밭, 서울 송파갑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올림픽 공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송파갑의 최대 현안, 역시 부동산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인데요. 먼저 정책통을 자처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 조재희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재희입니다. 네, 송파갑 지역이라면은 뭐 누구나 알다시피 보수 정당의 초강세 지역이다라고들 꼽는데요. 자, 이 험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에 출사표를 던지신 이유 뭔지 좀 말씀 먼저 해주시죠. 예, 옛날에는 초강세인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다. 예, 네. 지금은 뭐 제가 좀 유리하죠. 아, 그러세요? 예. 그 바다민 씨 이렇게 쭉 보고 계실 텐데 유리하다고 느끼세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요번에 좀 다를 것이다라는 예. 말씀이신가요? 네네. 네. 자, 대한민국 정책 전문가다라고 소개를 하세요. 자, 그 근거가 무엇인지. 네. 저는 3분 대통령을 모시고 정책을 기획하고 보좌했습니다. 네. 차례 오랫동안 근무했고요. 차례 비서관으로서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일들도 했었고 정책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정책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대통령 정책 전문가입니다. 청와대에서 정책을 많이 만들었고 그래서 자기는 본인은 정책 전문가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요. 대중적인 인지도로 봤을 때 이 통합당의 김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검사 출신이기도 하지만은 베스트셀러 또 작가거든요. 예. 좀 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대 후보와 비교했을 때 이제 후보님만의 강점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자랑을 해주시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정책 전문가이고 정책으로 승부하는 조재희입니다. 이렇게 항상 합니다. 예. 정책으로 승부한다라는 제가 정책에 뭐 A부터 Z까지 해왔다고 할 수 있죠. 그게 가장 강점이고 그다음에 이 지역을 제가 샅샅이 안다는 것. 네. 그게 하나의 이제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단순히 산 것이 아니라 지역 정치를 지역 정치가 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제가 한번 했었고, 네. 그다음에 가장 큰 강점은 제가 정치적 훈련, 정치적 디스플린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 이야기하냐면 정치가 뭘 지향해야 하고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론적으로나 또 현장에서 이렇게 훈련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뭘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치는 시민적 요구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정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대체로 정치가 시민적 요구 자체를 네. 반응 안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치와 요구와 현실의 괴리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열망을 가졌다가도 실망하게 되죠.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치를 좀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기대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또 정치가 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송파구 그러면은 얼마나 사셨어요? 한 30년 어우, 살았죠. 오래 사셨군요. 토박이시네요. 그렇다고 보죠. 네. 여기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았으니까. 아, 그러시군요. 자, 시민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정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송파 지역 현안 이제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아무래도 클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송파 지역도 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종부세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송파 구민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후보님께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거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왜냐면은 네. 원래 30년 전에 여기가 베드타운으로 이제 발전한 거죠. 네. 송파가.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많아지고 또 이 서울이 확장 발전하면서 주택 살기가 좋아지고 하니까 주택 가격이 상승되고 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아파트 가격 자체가 높아지니까 네. 이게 이제 세금으로 과세되고 했었는데 어떤 형태든지 세금으로 과세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택이란 것이 주거 목적 또 주거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 과세를 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정책적인 정교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교함이 없을 때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는데 이 사각지대 부분은 신속히 빠르게 교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주민들이 과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게 되고 네. 이것이 또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네. 근데 대체로 좀 집값이 높거나 아니면은 좀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께서 이 공약을 말씀을 하세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그 정부 시책에는 좀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 드는데요. 정부 시책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한 현상 자체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기에는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금은 세금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부동산 가격은 또 시장 기능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화롭지 못할 때 사각이 생기는 부분들을 교정하는 것이 이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네. 종부세를 조금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 그렇죠. 예, 그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요? 정책적 합리성을 가진 겁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네, 교육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송파갑 지역민들한테 중요한 이슈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후보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교육 관련 정책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좀 소개해 교육 주시죠. 관련해서는 여기에는 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네. 젊은 부모들 같은 경우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육에서부터 교육까지 전부 관심이 제일 많은 지역이 아마 뭐 서울 전체가 그렇하지만 특히 송파 갑 지역이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송파 갑 지역에 해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성내역이라고 옛날에 네네. 했던 옆에 있는 파크리오 아파트 단지가 네네. 있습니다. 여기에 초등학교가 2개이고 고등학교 1개인데 중학교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파트 1개 동에 중학교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음중학교 지금 설치가 신설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지금 시의회에서 본 회의를 통과하고 네. 서울시 교육청하고도 협의하고 어제는 제가 우리 당 선대위원장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김웅 후보도 파크리오 단지 내에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공약 자체는 다르지가 않는데요? 공약 네. 자체는 뭐 한 거에 대해서 또 뺏겨서 할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이 뺏겼다. 한다. 예, 그렇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아주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추진해 가지고 온 걸 네네. 지금 한 달 된 후보가 네네. 한 달 이사 와서 한 달 된 후보가 그냥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약을 베꼈다 김웅 후보가. 예, 그렇다 보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갖고요.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복지 이슈가 굉장히 큰 화두로 총선 앞두고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선방하고 있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구축한 의료보험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후보님께서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이유는 뭔지 짧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렇죠. 네. 제가 IMF 경제위기 때 청와대에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당시 의약분업, 의보통합을 추진하는 정책에 청와대에서 책임을 맡고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이전에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라는 것은 공무원, 교사, 군인, 또 500인 이상 대기업 등 또 그때 확대가 되었지만은 실제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지금처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픈 사람은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 당시 청와대 삶의 질 향상 기획단 기조실장이었는데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회적 갈등도 있고 논란도 있었고 그 비용 속에 추진되었던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자로서 소상히 이 과정을 알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그 황교안 대표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더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끔 한 것은 바로 그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있었던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63년에 법은 있었지만 77년 14년이 지나서 겨우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도 이 자체가 전체 사회적으로 뭐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사실인데 그 보편적인 이 보험 체계를 갖지 못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요. 네, 여기서 똑같은 시간을 배분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터뷰를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정당 정치, 그다음 송파갑 같은 데서 일당이 독점하는 이런 부분은 이번에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재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어서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김웅입니다. 네, 먼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조재희 후보가 후보님께서 본인의 공약을 뺏겼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일단 조재희 후보님께서는 계속 송파병에서 출마를 하시다가 약 2년 전에 송파갑으로 오셨습니다. 저희 당에서 내놓은 지금 공약들은 그 전에 저희 박인숙 의원님이 약 8년간 선거를 하시면서 그동안 지역구 관리를 하시면서 쭉 모아왔던 그런 것들이고요. 그분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그 계획이 세워져 있는 부분들 그 공통된 그런 문구들을 가지고 가서 이게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베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박인숙 의원님의 공약을 또 베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조재희 후보께서는 송파병 쪽에 계시다가 오신 분이고 오히려 그렇죠. 이 2년 공약이 전에. 통합당 측에 박인숙 후보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공약이다 오히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예. 자, 송파 갑의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사실 뭐 네. 후보님 뭐 스타 검사시잖아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시고요. 네네. 조금은 안정적인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지신 것 같은데요. 뭐 꽃길만 걸으시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송파 갑에 나오시게 된 이유 특별히 있으십니까? 일단 뭐 후보 입장에서는 특히 저처럼 정치를 처음 시작한 사람 입장에서는 네. 수심 3m이든 수심 30m이든 물에 빠져 죽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다 험지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송파 갑을 택한 이유는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당에서 사실은 핵심 지역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핵심 지역구를 제가 맡아서 해야 우리 당의 변화를 이끄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당에서의 비중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욕심을 낸 거죠. 욕심을 낸다고 다 주진 않잖아요. 장에서. 네, 그래서 무슨 이유로 그럼 통합당에서 후보님을 송파 갑에 공천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송파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 인재상하고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송파는 사실 한 30년, 40년씩 이렇게 토박이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사실 최근에 되게 변화를 갈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뭐 30년, 40년 된 아파트들은 다 이제 재건축을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 지어진 롯데타워가 송파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변화나 젊은 활력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서 송파하고 저하고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정의로운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그 저희 당의 전략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요충지를 저에게 맡겨주신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을 들어보니까 후보님의 또 미래통합당의 송파에 대한 생각은 젊음 그리고 변화가 키워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방금 조재희 후보께서 이제 본인이 베테랑 정책 전문가다, 정부를 두루 거쳤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로 어필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공평하게 우리 김웅 후보님께도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강점 무엇인지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점이 뭐다? 일단 뭐 훌륭한 상대를 만나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그분과 다른 부분은 구체적인 전문성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청와대라는 게 각 부처에서 올라온 정책들을 마지막에 이렇게 조율하는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실제 거의 대부분의 정책은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대검찰청에서 직접 정책을 입안했고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상대 후보는 이제 해설자 정도시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필드에서 직접 뛴 선수 출신이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파 주민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젊음과 개혁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게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정책을 만드는데 뛴 선수 출신이다. 그리고 젊음과 개혁성을 가진 송파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후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송파 지역의 큰 현안 중 하나 이제 부동산 문제인데요. 조재희 후보는 종부세 1주택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좀 완화하는 방안을 이야기를 하셨고 후보님께서는 1순위 공약으로 재건축 기준 완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재건축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송파 쪽이요. 네, 안 된 곳이 좀 있죠. 네, 저 어딘지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 예. 뭐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979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가 지금도 그대로 거기에서 재건축이 안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로 인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뭐 아침마다 주차 문제, 층간 소음 문제, 겨울에는 이 뽁뽁이를 바르고 살아야 될 정도로 그런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은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의 폭등이라는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적재적소의 공급을 증가시키지 못한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려줘야
아파트 가격도 안정이 되고 또 저 같은 전 월세 세입자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기준을 완화를 해서 좀 더 많이 재건축을 하고 그래서 누구나 행복한 집에서 살고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미 아파트 말고도요. 그 5단지인가요? 네. 네. 거기도 5단지는 저희 쪽은 아니고 올림픽 거기는 선수촌 아파트도 네네. 1988년도에 지어져서 89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 그렇죠. 아파트들이 아주 많아요. 네, 저희 사실은 방이 1동, 뭐 송파 2동 이런 쪽의 아파트들도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재건축 관련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하고도 뭔가 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님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특히 5단지 이런 네네, 경우에 맞아요. 좀 계속 플래카드 걸려 있더라고요. 갈등을 빚고 있는데 그러면 네. 뭐 시장님이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렇습니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시장님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 이익을 대변해서 같이 싸워야 되는 게 네.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교육 관련 정책이 조재희 후보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파크리오 단지 내 중학교 설립 추진 이걸 약속을 하셨는데 별로 차이점은 안 보이는데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다. 어떤 부분에서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이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장관 법무보좌관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설립이나 뭐 증축이나 아니면 뭐 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를 직접 해봤거든요. 네. 물론 조재희 후보님도 추진을 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발을 신고 나서 양말을 신겠다라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이 이음학교라는 것은 다른 이음학교하고 달리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에 중학교를 다시 만들겠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시키는 문제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존 고등학교를 중학교로 만들겠다라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남녀공학을 만든 다음에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지금 조재희 후보님이나 저가 이야기하는 이음학교라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들어있는 네네, 겁니다. 같이 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리오시티에 있는 학교나 아니면 둔촌주공에 새로 만든 학교 같은 게 고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짓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 잠실 사동 상황은 중학교는 없고 고등학교만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 중학교를 덧붙이는 새로 만드는 그런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전환을 해야 되고 중학교는 아시다시피 이제 남녀공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음학교를 만들려면 이 지금 현재 있는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시켜야지 이게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후 관계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디테일에서 조금 부족하신 것 같다. 정책의 구체성에서 지금 김 후보께서는 내가 좀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후보님께서는 지금 미래통합당의 N번방 사건 TF 대책위원 맡고 계십니다. 버닝썬 사건만 제대로 수사했다면 N번방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통합당이 여권 유력 인사 자녀가 N번방이 연루가 되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발표를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저 이야기하고 유력자가 뭐 개입됐다라는 부분은 좀 분리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는 전혀 뭐 어떤 서로 뭐 이야기가 된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정치를 하고자 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더 많은 목소리를 그러니까 주장하는 목소리를 크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성착취물 같은 경우가 되게 확산되어 있고 그게 지금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버닝썬 때 한번 막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막았기 때문에 N번방 사건 때 지금이라도 이걸 놓치지 말고 반드시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다. 정치적인 유불리로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고 이걸 반드시 이번에는 짚고 넘어가자. 이게
저의 멘트였는데 갑자기 이게 네거티브니 아니면 정치적 음모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제가 그 기사 중에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이냐.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그 정치적인 함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다시는 이렇게 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고약한 어떤 뭐 놀이 문화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잘못된 인식을 뜯어고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거기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말씀 요약하자면은 이게 뭐 성범죄 관련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잘 대처를 했다면 N번방 사건도 좀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하든지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발언으로 갈무리를 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후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웅 미래통합당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여론조사계 훈남 3인방 나오셨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응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부터 공표가 금지됐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결과들은 발표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어제부터 나오는 조사를 계속 하고 계시긴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결과들은 발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뭐 이전 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전국 판세, 총선에 대한 판세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택수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그 석간신문에 각 당의 판세 분석 기사가 났는데 민주당에서는 142석에서 154석 우와. 지역구 기준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통합당은 124석에서 130석 이렇게 예측을 한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만약에 맥시멈으로 민주당이 154석까지 얻는다고 했고 통합당이 130석 합치면은 284석. 그러니까 너무 많죠. 253석인데. 왜 이렇게 많어? 그래서 최저치로 따져보면 민주당 네. 142석, 통합당 124석. 그럼 합치면은 266석. 그래도 그래도 13석이 많네요. 많죠. 그러면 각 당에서 예측하는 최저치에서도 한 10석씩 빼면 그러면 민주당 132석,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114석. 네네. 요걸 베이스로 예측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거기다 비례가 합쳐져야 되는데 비례가 합쳐지면은 뭐 지금 민주당은 위성정당이 2개이기 때문에 한 20석 초반대가 합쳐질 거고요. 미래통합당은 한 15석에서 20석 사이가 합쳐질 거고 그러면 여하튼 각 당에서 전망하는 대로 1당은 민주당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의석이 이제 어느 정도 범위에서 민주당이 통합당을 앞서 나갈 것이냐 그 부분이 이제 조금씩 이견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대로라고 하면 한 뭐 10석 안팎 민주당이 앞서지 않을까. 근데 뭐 앞에 두 분 어떻게 예상할지 모르겠는데 많게 보시는 분들은 뭐 20-30석 높게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민주당이 일당일 가능성은 못 봐줬고 다만 그 차이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렇죠.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석 이렇게 보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은 사실 다 개별 정당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비례 전문 정당도 뭐 내용은 다 아는 대로 위성 정당이에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개의 정당이거든요. 일단 지역구에서 1, 2위가 나올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죠, 다분히.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인데 저는 이택수 대표께서 전망하신 내용에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도 실제 우리가 이 투표 결과의 예측은 또 여론조사 결과랑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저는 매직 넘버는 130이다. 매직 넘버 130. 130석에서 여기서 누가 플러스 알파가 있느냐 또는 130석에 좀 미치지 못하느냐. 그래서 지역구는 실제 이제 우리가 사전투표 지나고 나서도 며칠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영차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사전투표를 보고서 우리 또 나가야 되겠다. 지고 있다면서. 그래서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 또 독특한 현상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 큰 차이가 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130석을 기준으로 해서
개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있기 때문에 뭐 사전 투표율을 보고 네. 아 이거 우리가 불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뭐 투표율이 낮아 이러면서 그렇죠. 영차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사전 투표율이 일종의 네네. 선도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또 결집하는 전 그런 현상까지도 좀 염두에 둘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윤윤 센터장님. 지금 뭐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평가라든가 네네. 또는 여당과 야당의 전국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또는 이제 지금 코로나 이슈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그 대응에 대한 평가를 봤을 때 네. 실제적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보수 우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또 이제 강세를 보이는 경우들이 네네. 있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것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표들이 민주당의 일당을 가리키고 있기는 한 것 네네.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어느 정도 격차이냐 따라서 이제 뭐 그 보는 것도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지금 논의는 과연 단독으로 과반을 넘기냐 안 넘기냐의 논의의 단계로 지금 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서 네네. 뭐 이제 막판 이제 변수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한 변수가 없고 투표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온다면 아주 현저히 낮지 않고 일정 수준 나온다면 아마 지금에 나오고 있는 흐름대로 여당이 다소 유리한 이제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기 네. 잠깐만요. 윤영 센터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은데. 뭐예요? 우리 안 보여주고 혼자 보고 있는 막 거예요? 이렇게 의석수가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오 진짜요? 자료입니다. 오늘 다들 민감해갖고 지금. 이 단체 카톡방이 저도 몇 개 있는데 네네. 국회 보좌관들 뭐 선후배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벌써 뭐 각 당의 예상 의석수라고 돌거든요. 네. 근데 크로스 체크해 보면 가짜 정보들이 많아요. 벌써부터 가짜 정보가. 그러니까 D-6부터 블랙아웃 기간이 되다 보니까 다들 궁금하죠. 그래서 저희 같은 여론조사 기관 종사자들한테도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약간 왜곡된 정보들이 흐르기도 하는데 의석 예측도 지금 좀 과장되게 그러니까 민주당 의석이 좀 과장되게 도는 정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좀 읍소 전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어렵다. 그래서 약간의 뭐 글의 내용들을 보면 미래통합당발 이제 정보인 듯 보이는 그런 글들이 있는데 뭐 여하튼 지금 민주당이 이 미래통합당 내부 후보들의 일부 잘못된 뭐 막말이라든지 표현 때문에 급격하게 최근 들어서 네네. 이 격차가 좀 벌어지는 듯한 미래통합당 자체에서도 예측을 조금씩 낮춰잡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당은 민주당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는데 과반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 대체로 다 일당은 민주당이 될 거라고 보고 계시고 또 이택수 대표님과 또 윤희훈 센터장님은 이게 과반이 됐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고 특히 이택수 대표님은 두 정당 간의 차이가 플러스 네. 마이너스 10석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시고 132 매직 넘버. 근데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지금 이제 연령대별 네. 지지 성향을 분석을 해보면 40대가 30대 40대가 민주당 후보 지지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주로 이제 60세 이상이 또 미래통합당 지지 성향이 강한데 이제 얼마 전에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투표 의향을 보면 사실 투표율까지 감안하면 40대를 묶은 화력과 30대 40대를 네네. 그리고 60세 이상의 화력이 비슷해요. 오. 그러니까 고령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이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었는데 투표 의지를 본다면은 저는 그래서 지금 일종의 침묵의 나선 이론 현상.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선거일이 가까워지게 되면 사실 이 깜깜이 기간 중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서 민주당 후보들이 더 약진하고 강세를 보이는 그런 조사 결과 물론 조사 자체는 저는 굉장히 우리 네네. 대한민국이 과학적이고 최고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근데 유권자의 성향이죠. 심리적 환경. 그러다 보면 선뜻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침묵에 나선 이런 현상. 그러니까 좀 더 지금 강자가 민주당 쪽이라면 약자에 대한 일종의 열세자 보정. 우리 출구조사에도 실제로 그걸 합니다. 그걸 좀 감안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쉽게 생각이 말씀드리면 듭니다. 샤이 보수가 상당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인구 구조가 사실은 2010년부터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지금 50대 60대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20대 30대 인구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 또 봤을 때 뭐 지지를 하는 거랑 또 실제로 투표장에 얼마나 가는 거냐 요건 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여론조사로 나오는 결과만 봐서는 우리가 확신을 할 수는 없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쉬운 이야기를 어렵겠네요. 아니요. 이브닝 쇼의 김지훈 원래 정리가 제 전문이에요. 최고입니다. 그 사전 투표가 이제 오늘 시작이 됐는데 네. 첫날이었잖아요. 근데 아무튼 지방선거나 지난 총선 때보다는 지금 높아요. 네네. 이게 본투표하실 분들이 나와서 해서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 파이가 커질지는 아직 예측은 좀 어려운데 만약에 이제 오늘 내일 사전 투표를 해서 오늘 뭐 비닐 장갑도 끼고 마스크도 네네. 끼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이 사전 투표가 맞춰진다라고 하면 본투표에도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질서가 정연하게 잘 되고 그렇죠. 뭐 1m씩 떨어지고 그래서 뭐 이 사전 투표한 분들이 나중에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물론 날짜 차이는 많지는 않지만 외신들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그래서 잘 된다라고 하면 본투표도 투표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있다라는 어떤 네네. 애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 위험이 높아져서 투표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하는 네. 것이 일반적이었잖아요. 지금도 그것은 뭐 여전히 이제 유효한 측면이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투표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제 논리도 있는데요. 뭐냐 하면 코로나19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이 상당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져서 오히려 사회 의식 또는 투표 참여 의식들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직접 나가서 어쨌든 그 뭐 유정자들을 정치인들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투표율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제 시각도 네, 만만치 그렇군요. 않습니다. 지역구 얘기를 우리 해봐야 돼요. 그전에 제가 한마디만 짧게 짧게. 말씀드리면 호기심도 있을 것 같아요. 호기심? 비례 투표 용지가 48점 몇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겼나 한번 가서 보자. 제가 좀 작거든요 키가. 그래서 이게 들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제가 보려고 저도. 근데 그래서 오늘 가려고. 사전 투표한 직원 얘기 들어보니까 네. 어르신들이 네. 투표용지가 기니까 나와서 투표하고 나와서 이런 얘기하더래요. 긴 거니까 2개, 3개 찍는 거 맞죠? 그러더래요. 어머머. 그럼 무효표가 된 거죠. 아이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실 것 같다고. 그리고 오늘 사전 투표에 의외로 어르신들도 많이 나왔다고. 그렇군요. 아이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데. 한 장에 하나씩만 기표하는 거라는 네, 거고요. 한 장에 하나씩만 기표하는 겁니다. 아무리 길어도 한 정당에만 기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듯이 먼저 광주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저는 박지원 의원 굉장히 궁금해요. 네.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광주 네, 또 호남 호남. 지금 또 전북 네네. 뭐 이렇게 전남까지 네, 호남 쪽으로. 거의 더불어민주당의 전망은 거의 싹쓸이를 하겠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민생당, 더불어민주당 이외에 약진할 수 있는 지역구로 이제 목포를 꼽아왔던 것인데 네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여론조사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판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윤소아 후보가 키를 쥐고 있는데 다른 뭐 수도권이나 영남 쪽하고는 다르게 이쪽은 다 호남은 다 진보 진영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윤소아 후보가 박지원 후보의 지지를 가져가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좀 피로감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외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제 투표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동안 원도심 부도심 이야기도 있었고 네네.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목포에서 또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는 박지원 후보가 뭔가 좀 변화가 있었냐. 사실 그 문제 제기를 손혜원 의원이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양쪽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는 박지원 후보로서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깜깜이 기간 동안 지금 이제 막판 네네. 반전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동정론이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좀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무소속 후보들도 있잖아요. 여기 뭐 김경진 뭐 후보라든지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략 김경진 후보나 또 박지원 후보나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 범위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보통 500명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4.4%. 네네. 그래서 총 8.8%까지의 오차 범위라고 하는데 거기에 살짝 못 미치니까 오차 범위 내긴 한데 격차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이제 두 후보들 김경진 후보나 박지원 후보나 지금 격차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처음에는 좀 격차들이 차이가 났었는데 그래서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사실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김경진 후보 같은 경우는 무소속인데 이틀 전에 이 당선이 되면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인터뷰까지 기자회견까지 했죠. 네네.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인 판세는 28석이죠 호남이. 그러면 그 중에서 한 2~3석 빼고는
대부분 민주당에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뭐 이런 곳 제주도 어떻게 보세요? 제주도는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 네. 예측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제주도 도민들이 뭐 4.3 사태가 예전 일이긴 한데 여전히 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맞아요. 대표적인 맞아요. 지역이고요. 외부인들을 굉장히 조금 뭐랄까 네. 많이 안 믿으시는 경향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보 정당이 야당일 때는 더욱 예측하기가 어려웠는데 네. 지금 진보 정당이 여당이 된 상황에서 이 세 지역 다 더불어민주당이 좀 우세 지역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꼭 또 당에서는 이제 민주당 세석 우세를 대부분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예측이 항상 좀 빗나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네. 한두 석 정도는 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총선이 사실 그렇게 좀 항상 이렇게 딱 들어맞게 맞는 적이 별로 없기는 했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틀리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총선은 대선은 작용과 괜찮은데. 반작용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여론조사에서 누가 앞서간다라고 하면 네. 열세 후보 지지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러 나오는 더구나 D-6 블랙아웃 기간이 있기 네네.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또 마음의 변화들이. 변화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어느 기업에 어떤 호재가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풀리게 되면 네. 그 기업의 이제 주가들 뭐 오르게 되잖아요. 이미 근데 올라서 선반영됐다 그래요. 요새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보가 아니면 네. 또 그 결과가 다시 좀 재정보가 돼서 다른 행동 패턴을 낳는 경우들이 이제 주식 시장에서 많이 네네. 있는데 선거에서도 요즘에 정보 선거 시장 아니면 정치 시장에서 이 정보들이 또 상당히 많은 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그걸 듣고 행동 패턴을 바꾸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행동을 야기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뭐 막판에 이제 변화들이 있는 측면이 있는데 제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는 사실은 이제 4.3 이 시기적 요인이 상당히 큰데요. 그렇군요. 이 4.3 항쟁 시기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보수 정당에서 적극적인 어떤 선거 캠페인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2004년부터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네네. 진상 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극적이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보 진영의 후보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 지금까지 우세를 보여왔어요. 대부분의 총선에서 2004년 이후로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제주 갑 정도가 하나 약간 경합 정도 보이는 네네. 측면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민주당 세석 우세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광재 전 지사가 이제 컴백을 해서 거기서 본인도 또 뛰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보통 우리가 좀 보수적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북한이랑 이게 맞닥뜨리고 있는 지역 안보 이런 문제가 것도 있고. 중요했고요. 맞아요. 자, 이번엔 그러면 어떻게 될지 이광재 전 지사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강원도 전체를 안보 가지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그 이제 강원도의 원주 갑을 두 지역 고 있는데 네네. 서울과 만약에 휴전선을 기준 거리로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아래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고성이나 이 위쪽으로 가면 네, 그 북부 그쪽은 접경 지역은 좀 있긴 네. 합니다만 그 지역구는 한 2개 정도밖에 안 돼, 네네. 두세 개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 강원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제 지난번 8석 중에서 이제 한 석만 민주당이고 나머지는 다 보수 정당이었는데요. 네네. 이제 민주당에서 이광재 후보가 지금 강원도 원주 갑에 나와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이제 전국적 임무를 갖고 싶어하는 이제 시골의 정서가 있잖아요. 강원도 시골이라고 지금 하신 거예요? 제 고향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고향이세요? 같아요. 그러면 강원도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광재 지사가 연고가 태어난 곳이 이제 평창이고 네네. 고등학교를 다닌 곳이 원주고 도지사를 했던 게 도청에 있는 게 춘천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 전역에 연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광재 지사의 어쨌든 그 캠페인이 주변 지역으로도 이제 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기대하는 것이고 통합당 쪽에서는 그것을 이제 경계하는 것인데요. 실제 지금 강원도의 도시 지역 같은 경우들 원주나 강릉은 이제 사파전이어서 네. 또는 춘천 같은 경우에도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경쟁 구도로 전개되고 있어서 과거의 일방적인 구도가 다소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이제 시선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춘천에 그리고 김진태 의원 이제 후보, 네. 김진태 후보가 또 3선 도전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고 있는데 거기는 어떤가? 이 지역구 약간 바뀌었죠? 그 허영 네. 후보하고의 리턴 매치죠. 네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고 이제 김진태 후보는 또 보수층을 결집하고 있는 네. 그런 또 후보인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게 춘천에서의 표심과 네. 지금 또 복합 선거구가 됐거든요. 선거구의 변화 자체가 기존 판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두 후보가 글쎄 이제 액면으로 나타나는 여론조사도 있겠지만 사실 농촌까지 포함된 또
복합 선거구의 표심을 알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론조사라도. 그래서 상당히 팽팽하다고 봐야 되는데 결국 중요한 건 그걸 거예요. 춘천 외의 표심, 춘천 외 지역의 표심이 어느 쪽에 어떤 후보에 손을 들어주느냐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강원도는 제가 조금 자신이 없네요. 왜요? 우리 이제 방금 춘천 같은 경우에 춘천 지역구는 없고요. 춘천, 철원, 화천, 양군가 이렇게 있고 그게 가불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춘천이 하나의 지역구였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춘천에서 약간 경계에 있는 면 지역들이 위에 있는 군 지역들과 통합이 된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이제 면 지역에서 보수 정서가 높고 어떤 이제 도시 지역에서 진보 정서가 높다고 한다면 그 민주당의 이제 김진태 후보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허영 후보에게 약간 유리하게 선거구가 조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조사 결과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경쟁 구도, 경합 구도로 나오는 이제 이유가 거기 이제 있는 것이어서 상당히 이제 이전보다는 격차가 좁혀지거나 이후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각이 있죠.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강원도 특집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요? 우리 윤희웅 센터장님께서 강원도 재밌네요. 강릉이 또 이제 관심의 대상인 게 권성동 무소속 후보. 근데 여기 이제 보수 후보가 3명이다 보니까 민주당의 김경수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이광재 후보 지역하고 해서 지금 1대7에서 뭐 2대6 혹은 3대5까지 전망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4대4까지는 전망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많게는 지금 민주당이 4대4까지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뭐 대략적인 분위기는 뭐 2대6까지는 가능하고 3대5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표가 갈라지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구도 사실은 그런 케이스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상당히 궁금하기도 한데. 어디신지 궁금한데. 안 알려주지. 방송 사고 아니에요? 아니, 지방에서는 이제 여당 후보들이 프리미엄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역 발전을 좀 바라는 기류가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여당 후보가 예산도 많이 따오고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먹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이번에 강원도 같은 이제 지역에 얼마나 이제 발휘될 수 있을지. 강원도민은 항상 약간 덜 발전됐다. 우리가 조금 무시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좀 정부에서 신경을 안 쓴다. 그러니까 여당이 이제 힘 있는 어떤 여당 의원이 돼서 여기다가 많이 끌어오겠다 그러면은 그게 또 약간 민심을 좀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드네요. 강원도가 사실은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안보가 중요한 이슈였는데 근데 상당히 또 보수 정당의 텃밭이었죠. 여기서도 이제 지형 자체가 바뀌었다고 봐야죠. 2년 전에 이념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광역단체장의 후광 효과도 이번 선거는 또 곳곳에서 나타나거든요. 최문순 지사에 대한 뭐 평가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강원도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지형이 바뀌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최문순 지사는 이제 잠룡이라기보다는 뭐 행정 성격의 도지사죠. 근데 이광재 전 지사는 잠룡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원희룡처럼 강원도의 이광재 후보가 당선이 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좀 실력이 있는 뭐 실력자가 될 수 있고 잠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도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 다음 대선에서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그게 상당히 좀 작용을 하긴 하더라고요. 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게. 네, 세 분 명쾌한 분석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총선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더 재밌어요. 그죠?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는 사람도 있겠네요. 못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왜요? 잘못 예측해서. 잘못 예측해서 다 틀리고 사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죠 뭐.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센터장,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깜짝 이벤트 사전투표 인증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일을 하셨다고 휴대폰 번호 끝자리 0229번님 저희가 커피 쿠폰 싸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또 9264번님, 1493번님, 5405번님께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2001년생 아들과 함께 다녀오셨다는 복시리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5509번님께서 주말에 등갈비 요리 해먹으려고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번 주말에는 조금 솜씨 발휘를 해볼까 합니다. 스테이크도 굽고 파스타도 만들고 또 그래서 가족들과 소소한 기억을 나눠볼까. 그래서 좋은 주말 보내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마룬5 메모리스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